자.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바꿨어요?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바꾼 거죠? 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양해각서 MOU 세부 내용을 보지 못하게 금지한 걸까요?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어봅시다. 왜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양해각서를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이란인들뿐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과 카타르 측에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합의 발표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큰 차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에는 그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마크. 당신이 외교적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넘길 건가요? 그리고 아랍, 이란, 파키스탄, 카타르의 민감한 점이 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저는 외교가 대부분 마쿠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압니다. 외교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려면 이런 일들은 조용히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공개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공개하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해석으로는 모든 것이 100%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약간 임신한 것과 비슷하죠. 임신은 있는 거나 없는 거지 중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통령에게 받은 그 답변으로부터 제 추측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에 발표하나 금요일에 발표하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하루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기에 공개하는 것이 아직 문서에 남아있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때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문에 전자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세부 사항이 조율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전자 문서에 서명을 한 거죠?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맞아요. 당신이 말한 그 거래, 뭔가가 그 거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나쁜 거래예요. 이슬람 공화국과의 거래는 모두 나쁩니다. 이런 거래는 그들에게 또 다른 60일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있고 헤즈볼라가 여전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IODF 병사들에게 공격을 가하며 이스라엘 국경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신뢰합니다. 그들이 왜 그걸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아시죠? 그 거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될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과 미국의 공화당원들 중 마르코 루비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제이디 벤스 진영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합의나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정권이 자금을 얻고 재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그가 모든 것이 검증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경우에 어떤 합의도 나쁜 합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를 그들 스스로의 발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죠. 알겠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에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오직 이란인들이 외교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필요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걸 선호하지만 만약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하지만 처음부터 트럼프는 외교적인 해결을 선호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하지만 그의 말로는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달콤한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합의를 원한다고 했죠. 제 생각엔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게 지난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말해온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루티 블루멘탈, 마크 레가스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60일 동안 휴전이 이루어지고 해협이 열리면서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동안 그들에게 타격을 주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즉 경제적 압박을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나 자금을 풀어주는 조치 같은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도 줄어든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왜 지금 그들이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압박할 때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압박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만약에 그리고 트럼프와 심지어 벤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란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한 뒤에야 제재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익보다 먼저 행동해야 하며 우리는 언제든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철수시킬 건가요? 이란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미국이 중동의 군대를 계속 배치하고 무장하고 출동 준비를 할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60일 절차에 들어간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60일 절차에 들어간다면 첫째로 미국이 정말로 이란에 자금이 가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가요? 제재 완화나 동결된 자금 해제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그곳에 배치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병력을 철수시키면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먼저 경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이란, 다시 말해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란이라고 말하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그런 사악한 불량배들과 함께 분류될 자격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이슬람 공화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든 반전 인사들, 민주당뿐만 아니라 소위 워크라이트 성향의 공화당원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면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애초에 해협은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가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심각한 문제이고 정당한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는 분이라면 솔직히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군사적 압박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더 지지해야겠죠. 여러분이 말하는 건 들어봐요. 이게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권을 정말로 옥죄고 있었죠.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미국인들은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전에 말했듯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핵무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트럼프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고 이란 국민들에게도 곧 도움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정당한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함께 2번의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우리는 그들의 공군과 해군을 파괴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건물, 그들의 인프라를 파괴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들도 제거했어요. 2단계의 지도자들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이기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으며 지하디스트 이슬람주의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살아남으려 자기 사람도 죽일 거예요. 그때가 바로 당신이 항복하고 협상하자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그건 외교가 아니에요. 그건 항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우선 그 단어는 잠시 잊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자가 당신에게 평화 협상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당신이 좋아, 우리 이 정도 했으니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우리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갑자기 그들에 대해 좋은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터무니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정말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쩌면 이란인들이 정말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란 정권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미국 군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고 또 이란인들에게 경제적 숨통이 트이게 된다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양보를 이란이 할 동기는 그들의 동기는 매우 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란인들이 상황이 편안하고 좋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멈추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관여했던 군사 분쟁들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군사 분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때론 앞서 있을 때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미국의 전쟁에는 임무가 계속 확대되는 이른바 임무 확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 행동에 관여할 때는 매일 평가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투입에 비해 얻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지점에 와 있는가? 지금 내가 앞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고 내 이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란인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권이 정말로 붕괴 직전에 있는 걸까요? 이 휴전 기간 동안 이란 국민들이 조용한 틈을 타서 정권에 맞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또 다른 이론은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강하게 반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 질문 중 하나에 답하자면 우리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하다고 부르는 상황일지라도 정권이 폭격을 당하지는 않고 있을지 몰라도 이란 국민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장도 되어 있지 않으며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지도자들과 혁명 수비대 그리고 바시즈가 제거되었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수익 체감의 법칙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알겠어요. 이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 공화국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의 봉쇄를 해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니 지금 당장 국제 선박의 통항을 허용해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폭격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폭격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동의해요. 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은 사망하지 않았어요. 전쟁 기간 동안 몇 명 있었지만 군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적은 숫자였어요. 이스라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인들이 더 많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아니라 레바논에서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수학 체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들, 예를 들어 지오 프리크 같은 이름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 별명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별명들은 신체 부위, 특히 여성 신체 부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정말 반유대주의적이고 혐오스럽고 반이스라엘적인 발언들이 우파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오래 옹호했고 공화당원이자 지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해왔고 이란 국민들도 그를 응원했어요. 그를 응원한 이유는 그가 전쟁광이어서가 아니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에 맞섰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는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JD 벤스가 전면에 나서서 이 거래를 아주 서툴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트럼프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던 마르코 루비오와는 달리 말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설령 경제나 중간선거 등 어떤 이유로 정책을 바꿨다 해도 왜 굳이 이스라엘을 말로 공격하기 시작해야 하는지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전쟁에 나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잠시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다루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걸 더 빨리 끝냈어야 했어요. 이게 끝이 안 나고 계속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란과의 합의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다고 해서 매번 아파트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모두가 헤즈볼라 소속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에게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하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해도 될까요? 트럼프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말을 몇 가지 하고 매우 흥미로운 말도 하나 합니다.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좀 자제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가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평한다면 이스라엘이 자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로켓 공격으로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2명의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도 다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 자신도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제 생각엔 그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란에게 말할 거리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시리아인들에 대해 한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게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처럼 서방 국가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니며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논점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있을 수 있는 아파트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죠? 시리아인이 실제 개입했다면 여러분은 학살을 목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리아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시리아인들이 더 신중해질 거란 얘기죠. 하지만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아니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계속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시리아와의 국경 바로 근처에 헤즈볼라의 여러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인들에게 베카에 있는 레바논 동부의 헤즈볼라 거점으로 국경을 넘어가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당신들이 동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게 그분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나 악한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샤라, 그러니까 소위 개혁됐다는 그 IS와 알카에다 쪽 인물은 그가 레바논에 들어가면 만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목을 베겠죠. 정말 대단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거나 아파트 건물에 헤즈볼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그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인들에게 피하라고 경고해요. 우리는 정말 정밀하게 공격을 해요. 이건 가자 지구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전쟁 방식이 그래요.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시가전을 치르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대사님,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예히엘 라이더는 가자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매우 불쾌해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길 만약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싸우고 그냥 누군가를 찾으려고 건물들을 무너뜨렸다면 그의 아들은 오늘 살아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도 참고로 이스라엘 정부가 트럼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부 레바논에 있는 IDF 병사들은 물러서고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만약 그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모든 악의적인 세력들에 따르면 만약 그 협상에서요. 그 협상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해야만 그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게 그가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양해각서에 있다면 하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공화국이 어떤 최종 합의에서도 그걸 요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라엘이 미국 군인들이 죽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만약 우리가 혼자 해야 한다면 혼자서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란도 직접 공격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공군은 미국 조종사들조차도 말하듯이 우리 공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헤즈볼라와도 싸우는 동시에 이란을 우리 힘으로 이겨야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할 거예요. 방금 말씀에 동의하지만 남부 레바논 주둔 군인을 속수무책인 표적으로 표현하신 점은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험한 지형에서 싸우는 전투병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민, 특히 오랜 고통을 겪은 북부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 지역에서 싸우는 병사들로 일부는 부상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방비가 아니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웁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헤즈볼라 공격에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양해각서가 발표된 이후로 군인들로부터 이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군인들은 지휘관들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허락 전까지 발포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제한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제한이 있어요. 네, 우리 공군은 계속 공격 중이에요. 마크, 내가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군인들로부터 직접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양해각서가 처음으로 체결된 이후로 명령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전투 중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냥 속수무책인 표적이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아요. 그들은 그곳에 있고 강하며 싸우고 있고 잘 해내고 있어요. 더 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한이 가해진 적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레바논에서 60일 동안 휴전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국인들이 내용을 공개하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전이란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휴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해석하는 휴전은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국제 경계선으로 돌아가서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하고 헤즈볼라가 다시 그 지역을 장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전은 또한 이스라엘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남부 레바논의 모든 영토를 계속 통제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에도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이 레바논을 다시 장악하게 두고 싶다면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영원히 실패한 국가의 길로 가게 만들고 싶다면 이란의 점령 하에서라면 그게 맞는 정책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의 모든 노력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다른 맥락에서 인용했던 우리 대사가 워싱턴에서 그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주권을 다시 확립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특정 지역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가 진입하는 시범 사업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이들이 효과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통해 이란이 점령한 영토가 되어버린 레바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역학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도록 강요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레바논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합시다. 레바논의 기독교인들, 헤즈볼라에 질린 레바논의 기독교인들, 헤즈볼라에 질린 레바논의 수니파 무슬림들, 헤즈볼라에 질린 레바논의 드루즈족. 그게 바로 레바논 인구의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헤즈볼라의 전통적인 근거지였던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 지지에도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즈볼라 지지자들조차 헤즈볼라 뭐라고 있는 거야? 이 전쟁은 뭐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왜곡 세력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역동성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에 휴전해서, 즉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한다는 해석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미국, 레바논 모두에게 실수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 이제 이 모든 것과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혹시 미국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는 그 중간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공화당에서는 예비선거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죠. 11월에는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잃게 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양원을 모두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에도 좋지 않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으로서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면 미국에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제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잃지 않고 이길 더 나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승리하는 쪽에 있다면, 항복하는 쪽이 아니라면, 터커 칼슨이나 메긴 켈리, 제이디 벤스 쪽이 아니라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여론조사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모든 계층의 미국인들이 휘발유 가격이 더 낮아지길 원해요. 하지만 미국의 힘과 위대함에 관해서라면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약하고 패배하는 나라가 될 수 없고 그 힘을 형편없는 작은 신정국가에 넘겨줄 수 없어요. 미국이 세계를 더 나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가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는 그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가 중간 선거 이후 첫 임기의 후반도에 손이 묶이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는 자신과 고위 관료들이 탄핵당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의회 통제권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상원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하원 의회가 실제로 중요한 곳이지만 상원이 탄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들고 의회와 씨름해야 해서 더 까다로워지며 그는 남은 2년을 역사에 남을 업적을 만드는 데 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 말에 동의해요. 만약 그가 이란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면 선거에서 그에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빠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소모전 전략으로 경제와 군사 압박을 계속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11월까지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60일간 조용한 기간을 갖는다면 이론적으로 그들이 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압박이 없다면 지금까지 이란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들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60일간 조용한 기간을 갖게 된다면 그 조용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걸프만에서 지중해나 다른 수로로 육로를 통해 이어지는 송유관을 건설하고 확장함으로써 이란이 석유 공급 병목 지점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만약 가까운 미래에 다시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때 이란이 제기할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병목 지점을 그대로 둘 이유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었지만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다시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이란이 에너지 병목 지점을 틀어지고 세계를 압박하는 능력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간 선거에 언급하셨으니 이제 곧 있을 이스라엘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와 그 전주에 말했듯이 다음 주 팟캐스트쯤에는 선거 날짜가 정해질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선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소거법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10월 하반기가 될 것 같고 이는 크네셋이 임기를 모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적어둘 날짜는 10월 20일이나 27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 10월 20일 또는 27일. 다시 말해서 미국 중간 선거 며칠 전이라는 뜻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알겠어요. 이렇게 우울한 얘기로 끝내네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화나고 우울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모일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개씩 지혜를 전하자면 상황이 좋아 보여도 보이는 만큼 좋지는 않고 나빠 보여도 보이는 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팟캐스트는 서밋, JNS 서밋에서 방송될 예정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때 뵙겠습니다.